주부터 뭘 나가냐면 우리 그 내신을 나갈 건데요. 왜냐면 소설이 이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 기말을 쉽게 냈거든요. 그래서 또 쉽게 나올 가능성이 꽤 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게 꼼꼼하게 보고 대신 여러분 쉬운 대신 선생님들이 꼭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내신 들어가면서 작품을 여러분 이제 소설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오늘은 여러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지문을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유충열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하고 가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주몽신화 배웠잖아요. 그 주몽신화에서 영웅의 1대1적 구성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도 영웅의 1대1적 구성이 나타나.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영웅의 1대1적 구성 암기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영웅의 1대1의 구성을 통한 영웅 소설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웅의 1대1적 구성하고 모티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시대가 반영이 되어 있어. 여러분 신화는 그 당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잖아. 주몽신화는. 근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은 여러분 당시 병자 호란 이후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총 7개로 정리할 거거든.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부분들 7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충렬과 정한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지금 현재 삶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도 지금 생에서도 혹은 여러분 천상계에서도 지상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현생, 전생,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이들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들의 둘의 관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찾을 건데 이 글의 주제는 당연히 영웅의 모습, 이게 주제이기는 한데 그 속에 또 다른 이면적인 주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 이면적 주제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 우리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자, 중국 명나라, 여러분 명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작품의 배경은 명나라라고 하는 시대와 중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에 시공간적 배경이 들어가는데 왜 하필 이런 시공간적 배경이 들어갔을까? 왜 중국일까? 이거는 아래다 나도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때 영종왕제 즉위 초에 현직 고강 정원 주부가 유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관직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보기 한 10년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웅의 1대1적 구성으로 본다면 이런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이 정원 주부의 관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얘는 영웅의 1대1적 구성에 고귀한 혈통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단계가 7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번호로 쓸게 얘들아. 고귀한 혈통. 자, 그 다음에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한탄을 하다가 그리고 부인 장씨와 남아 형상에 들어가서 치성을 드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치성은 온갖 정성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소설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다른 소설에서도 자식을 늦게 보거나 자식을 얻으려면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무슨 모티프라고 하냐면 자식을 얻는 기자. 여러분 기자가 자식을 얻는다. 치성을 드린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티프를 기자 치성 모티프라고 해.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으로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조금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막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50살이 다 돼가는데 얘들아 아이를 가졌다 막 47살인데 막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사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출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비정상적인 출생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 이 성년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충녀를 잉태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비정상적 출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 자미원 대장성이었던 충녀는 그럼 여러분 충녀리는 여러분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 세상에서 대장성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대. 신선이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충렬의 얘들아 천상계에서 관직이 바로 대장성이었고요. 자, 익성의 무도함. 여러분 익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도하래. 도덕적이지 않아가지고 상제, 옥황상제에게 아래여서 익성을 귀양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 전생에서 여러분 충렬이가 대장성인데 이 대장성이 익성이를 여러분 저 관직을 여러분 빼앗고 유배를 보냈었다는 거야. 얘가 나쁜 애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익성의 무도함이라고 했으니까 익성은 천상계에서도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고, 그러면 여러분 충렬은 부정적인 인물을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천상계에서도 긍정적인 인물이 되는 거야. 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익성은, 그럼 여러분 익성 얼마나 옹졸한지 알겠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옹졸하게 얘들아 배봉로 잔치에서 대전을 했대요. 대전은 익성과 충렬이 한판 붙은 거야. 치고받고 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 옥황상제가 여러분 잔치를 열었는데 분위기를 다 깨버렸잖아요. 이 익성이하고 충렬이하고가. 그래서 이들의 죄를 물어서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상계로 내려왔는데 그냥 단순히 내려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내려온 거야 얘들아? 죄를, 벌을 받아서 내려온 거야. 죄를 받은 거죠. 자, 죄를 짓다 내려온다 강이에요. 여러분 적강 모티프는 그냥 내려오는 모티프가 아니라 죄를 지어 내려오는 모티프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영웅의 웅장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 충렬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지량을 가져서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대. 영웅의 1대적 구성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비범한 능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앞부분 줄거리만 읽었는데 좀 설명할 게 조금 많아 얘들아.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러분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천상계에서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선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선한 사람이었어. 맞아. 자, 얘랑 대립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익성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익성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상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이 여러분 그대로 지상계로 추방이 돼요. 그러면 이때 대장성은 누구로 다시 태어나냐면 충렬로 태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충렬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어떤 인물이라는 걸 우리 바로 예측할 수 있냐면 선한 인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얘랑 대립하는 여러분 이 익성은 정한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요. 그래서 정한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악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상계에 있던 인물 두 사람이 추방이 됐잖아요. 이 추방이 된 걸 무슨 모티프라고 한다고? 적강. 그치? 여러분 적강 모티프는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끝났어.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천상계에 있는 인물들이 지상계로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세 개 두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세계관이 들어가냐면 이원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우리 여러분 3인국 할 때 했었지. 3인국에서도 선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래로 자기가 내려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원적 구조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천상계의 일을 통해서 지상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 자 천상계에서 얘는 착한 애였고 얘는 나쁜 애였어. 그럼 대부분 여러분 누가 승리해?
착한 애가 승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익성이를 유배를 보내고 근데 그게 반란을 얘가 다시 일으켰던 거잖아. 그러면 충렬이가 착한 애고 얘가 나쁜 애면 얘가 또 누군가가 얘가 다시 한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고 충렬이가 그거를 무찌르겠구나 이거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 왜? 천상계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상계랑 지상계의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천상계의 일은 지상계의 일을 예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암시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예언이라고 쓸 건데 예언은 암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지상계들아 갈등이 이 충렬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한다고 싸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갈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갈등의 승자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누가 승리해? 이미 충렬이가 이길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의해서 극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충렬이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유충렬은 이미 여러분 이 하늘에서 여러분 보살핌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늘이 너는 이미 승리할 거니까 좋은 능력 때려 받아가지고 얘들아 이 사람 좋은 승리할 거라고 여러분 좀 초반엔 고생하지만 너 나중에 무조건 승리할 거야. 하늘이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시험 출제 요소에서 유충렬하고 정한다음에 관계가 나왔잖아. 그 관계는 선악의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이 되어서 그 관계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의 역할이 중국 명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중국 명나라라고 하는 배경을 왜 설정했냐. 여러분 이게 병자호란을 다루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병자호란을 다루면서 인조가 좀 찌질했잖아요. 여러분 그 인조의 행위를 막 얘들아 막 비판하고 있다면 끌려갈 수 있잖아 자기. 그러니까 사건을 좀 더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중국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건 구성을 고전 소설에서 중국으로 삼는 이유는 자유롭게 하려는 장치인 거야. 절대 중국이 얘들아 더 뛰어나다, 중국을 우선하는 사대주의의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또 이런 가끔 천지에 사대주의적 사상이 나타난다. 안 돼. 그냥 중국은 그냥 영토가 넓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추측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부분 줄거리 선생님이 영웅의 1대1적 구성 쭉 표시해놨을 때 분명 표시할 수 있지. 어떤 부분이 들어갔냐면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기범한 능력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자, 모티프 여러분 우선 두 개 모티프 썼어. 어떤 걸 썼냐면 여러분 얘네들을 천상에 있던 애가 내려왔으니까 적당 모티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자, 시성 모티프를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우리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볼 건데 이제 인문단 한번 가보자. 이때 마침 조정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통대장 정한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익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자, 이 두 사람은 원래 천상의 익성. 여러분 천상 익성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까 누구였더라? 이게 정한남이었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정한남이 자미원 대장성과 여러분 자미원 대장성이 아까 누구였어? 충렬이었지? 이 충렬이랑 대공루 잔치 때 대전 크게 싸워가지고 그 죄로 옥황상제께 득죄, 죄를 얻어서 지상에 귀양을 내려와서 그럼 여러분 지상에 귀양을 내려왔다는 게 이게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 명나라 황제의 신하가 된 사람이라 그 내력과 같이 천상계의 인물로 지략이 출중하고 술법이 신묘하다. 그지 없었다. 여러분 그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지. 그만큼 출중하다니까 쉽게 말하면 끝이야. 그지가 끝이라는 뜻. 끝없이 출중하다라는 뜻이거든. 고전 소설이나 시가에서 이런 그지라는 단어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끝없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정한남은 악한 사람이기는 해도 여러분 천상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너무 출중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정한담은 악인이면서도 여러분 천상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 그럼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 뭐냐 혹시 여러분 포켓몬스터 아세요? 거기 포켓몬스터에서 여러분 로켓단 나오거든요. 그 로켓단 정말 하찮잖아요. 여러분 나쁜 놈들인데 하찮게 나오죠. 오히려 얘들아 그 누구보다 더 착할 때도 있어 얘들아. 그 주인공들보다 더 착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얘들아 어떤 악한 사람들이 되게 얘들아 순하고 착하면 사실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정말 악한 사람으로 우리 막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여러분 더 악인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정한담은 천상계 인물로 왜 설정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악인인지를 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거든? 그러면 이 옆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옆에서 세모, 선생님이 얘들아 이 이충렬과 대립하는 인물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충렬과 대립하는 인물들은 이미 여러분 정한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천상계 전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모 표시합시다. 여러분 정한담과 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얘들아 여기 옆에 날개 부분에 여러분 이 세모 표시된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제가 여러분 이게 충이거든요. 충.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반역을 일으킬 거라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물 유형 중에 여러분 주인공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얘들아 주제와 반대되는 사람 반동인물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반동인물이야. 주제에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렇게 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정한담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부분이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정한담의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우선은 인물이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지략이 출중하고 술법도 여러분 신묘하기 끝이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무슨 뜻이라고 해? 직접적 뜻이라고 해? 간접적 뜻이라고 해? 직접적 뜻이라고 해.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무슨 뜻이라 하냐면요, 여러분 전생에 있었던 일을 그냥 저 한 문장으로 다 요약해버렸거든요. 요약해서 인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적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빈칸 정리했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초반 이제 소설 부분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인물을 서술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말하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런데다가 금강도사 도사를 데려와서 별당에 거처에 놓고 술법을 배웠으니 그럼 여러분 정한담은 능력도 뛰어나고 나쁜 놈인데 여러분 뭐도 배웠대 얘들아? 술법을 배웠대. 이 도사를 데리고 와서 만부 부당 지용이 있고 백만군 중에 대장지제였다. 정말 능력이 제일 뛰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나쁜 사람한테 나쁜 술법을 가르친 이 도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얘도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얘도 세모, 금강도사도 세모. 이런 벼슬은 뛰어나고 그 다음에 포악이 여러분 자 포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 그러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잖아. 직접적 뜻이 간접적 뜻이 직접적 그렇지. 자, 이런 포악이 변화무쌍해서 만민의 생사는 그에게 매여 있고 나라의 권세는 그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러면 뭘 하냐면요,
이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인 거예요. 권세를 쥐락펴락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를 초이왕의 함덕에 비유를 하거나 당명왕의 안록산에 비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선생님 요거 지금 밑줄 쳐놓은 거 옆에 날개를 한번 봐봐. 자, 정한담을 여러분 뭐 하냐면 비유하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자, 뭐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어요? 항적과 그 다음에 안록산에 비유를 해요. 1번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쓴 거냐면 비유도 들어가지만 다 옛날 사람들이거든. 실제 역사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하는 거네. 이런 비유 옆에다가 고사 인용이라고 써주면 돼. 한 좀 작지만. 자, 이렇게 비유하는 까닭은요. 여러분 함적은 여러분 이제 초회왕의 함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나라를 멸망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진나라의 입장에서 반역자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양귀비 아시죠? 그 사람 얘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여자 때문에. 그러면 자 이런 사람에 빗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정한담이 뭐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그러면 정한담이라고 하는 인물의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하는 이 부정적 측면은 여러분 아마 반란이겠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거다. 여러분 간신일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4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실력에 교만해져서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인지 그냥 다 서술을 해주고 있어. 자, 천자를 도모할 어둑한 모반의 마음을 갖고 있었대. 여러분 모반을 다른 말로 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다. 정원쪽의 유심의 직간을 버리고 여러분 자 직간이 뭐냐면 올바른 말이야. 그러면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간신이에요? 충신이에요? 충신이죠. 그러면 이 정원주부 유심이라고 하는 유충렬의 아버지는 여러분 충신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물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긍정적인 인물의 얘들아 올바른 말은 멀리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상소들을 여러분 상소면 아마 자기들에게 올리는 상소겠죠. 이 사람들 막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사람들 막 사람들한테 아까 못 살게 군다고 했잖아. 그런 걸 배척하기로 했었대. 자, 이러구나 하던 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러구나 하던 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고전 소설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을 뭐 하는 걸까 얘들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한다. 그러면 이러구나 하던 중이라는 건 여러분 이 정한담이 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들에게 기회가 한번 바뀌었대요. 어떤 기회냐면 영종 황제가 즉위를 했는데 열국의 제왕들이 제각기 아플라투와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황제, 왕 이런 표현 나오잖아.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떤 구성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앞뒤가 안 만들어서 아래에 좀 칸 남거나 위에 칸 남아 있으면 여러분 참고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은 땅덩이가 여러분 커요, 작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중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임금님이 다스리는 그 중앙을 중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중원을 여러분 천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황제죠. 그러면 이 황제의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얘들아? 황제의 아들 태자. 여러분 태자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얘의 아들은 태자고요. 태자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천자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지역들을 쪼개요. 주변을 쪼개가지고 여기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내서 다스리게 해. 그러면 이 주변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신하들 중에서도 대박.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로 여러분 이 천자가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면 제주도 도지사가 여러분 바로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왕은 진짜 우리나라의 왕의 개념이랑 다른 거지. 그러면 신하들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가다라고 여러분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나올 건데 가다라고 토번은 이쪽 남쪽의 왕들이거든요. 그 왕들이 왜 얘들아 반란이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같은 나라의 한 신하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러분 분명 황제하고 왕이 싸우는데 왜 반란이에요? 이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팔도를 우리가 다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있냐면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왕의 아들 누가 있어 얘들아? 세자가 있고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구성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더라? 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황제가 즉위했으니까 중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열국의 제왕, 여기서 말한 제왕은 저기 있는 왕이야. 쉽게 말하면 누구야더라? 신하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지역을 다스리는 신하들이 와 우리 임금님 우리 왕이 황제께서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황제가 되셨으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토번과 가달만은 예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뭘 한 거예요? 임금님을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강포만은 힘이 센 거를 믿고 천자를 능멸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정한담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때 말하는 그 기회가 뭐냐? 기회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야. 왜냐면 토번하고 가달이 힘이 세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천자를 딱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기회. 자 토번과 여러분 이 가달이 뭘 안 바쳤냐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야.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천자가 힘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거든. 더더구나 여러분 바로 즉위한 왕이잖아. 바로 즉위하면 이 권력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전쟁까지 해버리면 얘를 무찌를 수 있거든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정한담하고 최인희가 두 사람이 임금님에게 이제 천자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어떤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다 다 네모 박스를 표시해놨거든. 자 우리 혹시 여러분 기출에서 혹은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에서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말하기 방식이야. 왜 말하기 방식을 여러분 물어보냐면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한자도 많이 쓰이고 말 자체가 막 사톤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같이 정리할 거야. 자 한번 봐보자. 여러분 우선 태양께서 즉위하신 후에 우리 임금님의 덕은 만민을 덮고 천인은 여러분 온 사방을 다 떨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왕에 대해서 여러분 왕이 이런 위엄을 가지고 있고 왕이 덕이 많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영조 황제에 대한 위엄을 계속 제시하면서 여러분 진짜 아까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다 즉위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막 힘채고 뭐 덕도 많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막 거짓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하가 임금님한테 거짓을 막 칭찬하는 건 아첨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최일기하고 정한담은 아첨의 말하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겉으로는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는 교원 영색이라고 해. 한자 성어로. 그리고 교원 영색은 이런 화려한 말로 사람들이 끌리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첨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자, 혹은 여러분 뭘 하기도 하냐면 입으로 칼을 숨겨 배에다가 칼을 숨겨놓고 말로는 달콤하게 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걸 구글목검이라고 해. 자, 이런 한자 성어들은 여러분 지금 영종 황제에 대해서 막 아첨하는 정한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정한담이 아첨을 왜 하냐면 토론과 가달만이 황제의 명을 거스른다고 뭐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토론과 가달을 치겠다고 여러분 전쟁을 승낙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자신들이 이런 전쟁을 하려면 자기들한테 군사권이 와야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군사권이 있으면 반란 일으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보자 얘들아. 6번째. 천자 역시 남적들이, 여러분 남적이 누구냐면 가달과 토건을 한꺼번에 남적이라고 불러 얘들아. 자, 얘네들이 점점 힘이 세지는 것을 근심하고 있었고, 그러던 참에 두 신하가 충성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한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임금님의 덕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다 좋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천자가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전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의 감정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경들의 마음대로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천자는 기쁜 마음으로 즉답을 했다. 그런데 유심이 임금님과 조회를 하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탑전, 임금 왕 앞이 아니라 왕 앞으로 들어가 어전 임금님에게 두고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 또 네모 박스 해놨지 얘들아. 그러면 이 네모 박스는 여러분 누구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수 있냐면 유심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유심의 말하기 방식 한번 찾아볼게요. 드사온이 폐하께서 남적을 치라 하시고 이 때문에 기병을 한다는 게 바로 맞습니까? 임금님에게 확인을 물어봐요. 확인해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한담의 말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유심이 뭐라고 하냐면 폐하 아래 어깨 황송하오나 망령되게. 여러분 망령이 뭘까요? 망령.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이런 망신 혹은 여러분 내가 왜 망신 나가냐? 약간 정신을 놓았기 때문인 거야. 그럼 임금님한테 뭐하고 가요? 정신을 놓으셨어요? 약간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천자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숨겨요. 아까 얘네들처럼 아첨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신을 밝히는 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 그래서 용기 있게 말하고 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신을 놓으실 정도로 중대사를 허락하셨으니까 아니 왕실은 지금 힘이 약하고 도적은 힘이 센데 근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도적이 누굴까요? 토관하고 가달이에요. 즉 남적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원관님 보조관념을 쓴 거니까 여기 밑에 도적이 여러분 누구냐면 남적. 즉 토건과 가달. 여러분 기후법을 썼으니까 기후법 정리해줄게. 자, 범을 잡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달리는 토끼. 여러분 토끼 달리는 거 여러분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빨라서 걔를 아무리 돌려봤자 얘들아 걔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나라를 치는 거는 범을 잡는 거나 달리는 토끼를 잡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건 한꺼번에 여러분 지금 명나라가 강한 오랑캐랑 뭐 하는 행위를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야. 전쟁을 하는 걸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강한 오랑캐와의 전쟁을 여러분 저렇게 동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낱 새 알이 여러분 혹시 얘들아 알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들어봤어 얘들아?
여러분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봐도 바위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지죠. 왜? 계란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그럼 여러분 새알은 힘이 세네? 힘이 약하네. 약하네. 그럼 그게 뭐냐면 중력이 약한 명나라를 여러분 스스로 새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천근의 무게는 그러면 여러분 힘이 센 남적이나 오랑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중력이 강한 남적이에요. 여러분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력이 약한 이 명나라가 중력이 강한 토범과 가달 같은 여러분 오랑캐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유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해, 돌려서 얘기해. 돌려서 얘기한 거지. 왜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여기 간접적이라고 쓸 건데 그건 여러분 비유법을 썼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심은 어떻게 말하냐면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여러분 임금님 듣기 싫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유심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불쌍한 백성들의 목숨만 버리고, 왜냐면 전쟁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 장수들이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잖아.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 나갈 거고, 그리고 고혼, 외로운 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쟁으로 고통받을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 여러분 혹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애민정신, 그치, 애민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임금님한테 임금님 항상 절대 기병하지 마십시오. 전쟁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유심이 뭐라고 하냐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임금님을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설득이 바로 직언이죠. 직접적으로 여러분 말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유심이 말하기 방식 4개를 살펴봤잖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유심이라고 하는 인물은 치면은 2글자로 뭐라고 보면 될까? 아니라 충신 중에 충신. 그래서 유심은 여기서 얘들아 충신이라는 걸 여러분 이 말하기 방식에서 알 수 있는 거야. 핑간 없어 얘들아. 아래다 써줘야 돼. 자, 여러분 유심이 워낙 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가 무언하고 얘들아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동안 묵묵히 회의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자는 아니다, 이거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자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이 내적 갈등은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시가 돼야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간접적이죠. 왜냐면 행동으로 제시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간접적 제시야. 자, 여러분 서술자가 다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 제시는 여러분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 그러면 이 간접적 제시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보여주기 방식.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임금님의 천자의 내적 갈등도 나타나지만 주된 갈등, 외적 갈등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외적 갈등이 나타나냐면 정한담의 일파랑 유심이 입장 차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갈등 첫 번째 정한담 일파와 그 다음에 유심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갈등. 그러면 이런 갈등 속에서 유심의 성격 너무 잘 드러나. 유심은요 백성이 먼저 생각하고
이 일에 얘들아 그 귀결이라든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중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임금님에게 막 달려가고 말하니까 막 얘들아 이 사람이 빠르고 얘들아 막 성격 급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신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임금님한테 대놓고 뭐라고 망령나지 않았냐. 그 너무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잖아. 그만큼 용기가 있고 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약간 저번에 배웠던 어떤 사람이랑 비슷하냐면 창기파랑가에 나오는 김파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충심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다음 부분 갈게요. 그러자 그 낌새를 알아차린 교활한 정한담과 최일기는 이 즉시에 일시에 여러분 임금님에게 말을 해요. 자, 임금님한테 말할 때 이제 낌새가 뭐냐면 아까 임금님 무슨 낌새를 보이고 있었지? 고민하고 있어. 맞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잖아. 그래서 유심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캐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쐐기를 박아버리죠. 여러분 말하기 방식 정리해볼게요. 유심의 말을 듣자니 살지무석이요 오국 간신 동료로소이다. 여러분 오국 간신 동료로소라는 건 오나라에 대한 옛날 이야기인데 오나라에서 여러분 간신들이 있었는데 그 간신들이랑 동료 똑같더라. 즉 유심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신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심을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비유를 해서 모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봅시다. 유심을 모함하는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있다. 자 다시 여러분 이때 이 도적만을 칭찬하고 개미무리를 대국에 비유하는 거랑 같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 비유하는 거랑 똑같은 여러분 새알이 임금님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뭘 비유하고 있었어요? 새알은 중력, 힘이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임금님에 비유했다라고 막 모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어찌 일대 간신이 아니면 망고의 역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저어하다. 그러니까 저어하다가 뭐냐면 두려워하다, 걱정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행아 걱정하는 척하는 거야. 이게 걱정하다. 자기가 걱정하는데 자기가 너무 두려운데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되게 만들게 하니 그는 가달과 동심, 마음이 똑같아서 내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심이 충신인데 적과 뭐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통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한담과 최일기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정한담, 최일기 착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완전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정한담하고 최일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얘들아 뭐라고 비유를 뭐라고 얘들아 설명했어? 교활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인물의 성격은 또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갈게. 천자는 허락했대. 그래서 허락을 듣고 왕공열이 나타나서 그럼 여러분 천자는 무슨 선택을 하냐면요. 정한담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한담의 말에 넘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왕공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뛰어와서 임금님에게 말할 건데 그럼 왕공열의 말하기 방식 옆에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유심은 선왕의 계독공신의 손자이고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고 일심, 한 마음이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심의 집안, 계독공신이라는 거 성격, 이 사람은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충성심만 갖고 있습니다. 유심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편들어주죠. 자, 그래서 남적, 여러분 가달과 토번을 치자는 말은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지 살이 당연한 거라고 보인다. 이 살이 당연하다는 건 이 사람이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의 말을 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충신을 죽인다면
태조 황제 사당에서 유상공을 배양하였으니 여러분 유상공이 누구냐면 아까 얘들아 그 개국공신 여러분 유충렬의 여러분 할아버지 그 사람을 여러분 배양하였으니 춘추를 행사할 때 무슨 면목이 있을 거면 왜냐면 개국공신의 후손을 막 그냥 죽인다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충원을 올려가지고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을 볼 면목도 없고 유심을 죽이면 그 이후에 충성을 다 바쳐서 직관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황상께서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유심이 천자에게 말한 방식은 뭐에 비롯된 것이다? 그냥 충성심에 비롯된 것이다. 자, 유심을 벌하는 건 여러분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만약에 앞으로 가서 이제 거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뭐 하냐면 가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유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천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방식들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봐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천자는 유심을 죄를 주는데 여러분 공신의 후회라는 점을 들어서 유배형으로 끝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유배형으로 끝난다는 건 여러분 자 유배를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하냐 얘들아? 다 내려놔야 돼. 맞아. 그럼 여러분 자 정리해보자. 옆에 여러분 이 작품의 사회상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정한담의 일파랑 유심이나 왕공연처럼 여러분 신하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끼리 싸운다는 건 여러분 당시 조정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게 심했다. 이걸 당쟁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정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 두 말 다 쓸게 얘들아. 당쟁, 정쟁.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싸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냐면 유심이 유배를 가고 정한담 일파가 승리를 했어. 그러면 당쟁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이나 관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몰락하는 양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반대로 조정에서 여러분 이런 충신들을 다 무찌르고 힘을 갖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걸 득세한다라고 해. 그래서 득세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넘어갈게. 그래서 여러분 이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자가 여러분 유심에게 네 죄를 논하지만 이게 너의 그 조상의 덕이 너무 뛰어나서 너의 목숨만은 살려준다. 차후에 다시는 그런 역적의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 바치는 직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너 능지처참할 거야. 여러분 능지처참은 형벌 중에서 제일 높은 형벌이거든. 부관 참시 다음에 능지처참이야. 부관 참시가 혹시 뭔지 알아 얘들아? 죽은 사람의 관. 그렇지. 관에서 사람을 빼가지고 피 떠가지고 이러면 들에다 뿌리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의 벌이고요. 그 다음은 능지처참. 다 사방에 갈기갈기 사람을 찢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능지처참 당할 수 있네 얘들아. 그러니까 임금이 이게 올바른 행동이야? 임금은 이건 올바른 행동을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천자의 모습을 한번 봐봐. 천자는 간신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충신들의 말은 듣지는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두 번째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구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냐면 유심을 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담의 일파와 유심은 개국공신의 후손이니까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왕공열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 아래 사건 전개는 이 앞부분 줄거리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장인물은 여러분 우리 인물들의 성격은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략 부분부터는 잠깐 쉬고 할게요. 얘들아 잠깐 쉬고 우리 뒷부분 한번 보자. 자, 얘들아 두쪽 보자. 먹으면서 해. 자, 보자. 여러분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에 들어갈 거야. 여기서도 여러분 영의 현실적 구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순서 번호로 매기면서 할게. 자, 유심은 정한담일파의 계략으로 귀향을 하고 정한담일파는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유충결이 큰 위기를 겪는 거잖아. 그래서 어일적 위기 4번. 자, 그럼 도망치던 충렬은 정한담이 이들 보낸 수적에게 잡히려고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4번. 자, 뱃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대. 그럼 뱃사람들이 조력자. 그래서 여러분 조력자는 동그란 표시하자. 자,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딸인 강남자와 혼인해서 강희주의 사위가 된대요. 그러면 강희주도 조력자 5번. 자,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려고 천자에게 간언을 올렸다가 이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 귀향을 가게 돼서 충렬의 가족이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가족이 다 흩어졌으니까 위기를 겪는 거잖아. 4번. 자, 백룡사 노승을 만나 병법과 도수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이 노승이 바로 조력자 5번. 자, 정한담일파는 침입해온 남적과 결탁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반역을 일으킨다는 건 나라에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성장 후 위기. 자, 충렬이 등장해서 반란군의 성공인 정문거를 죽이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7번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여기서 사용된 영의 1대1적 구성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우리 뒤에 4개를 다 표시해주면 되겠다. 그치? 어릴 적 위기, 조력자, 성장 후 위기, 그 다음에 얘들아 성공은 아니지만 위기를 일부 극복한다. 성공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모티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충렬이가 여러분 강물에 버려지기도 하고 가족과 뿔뿔이 막 흩어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거는 여러분 우리 기아 모티프에 해당하겠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기아 모티프 아래다 하나 더 적어줘. 기아 모티프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등 양상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유충렬과 정한담 일파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한담 일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유충렬.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유충렬은 국가의 위기를 여러분 극복하는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물들의 성격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중략 다음 본문들 시작해 볼게요. 자, 음흉한 반역자 정한담은 음흉하네. 인물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렇지. 자, 도성문을 뚫고 걸레로 달려간대. 아닌 게 아니라 도성내는 무방비 상태여서 야심가의 활동에는 이런 자신 없이 편리하게 되어 있었대. 여러분 야심가가 뭐야? 욕심을 부리고 뭔가 야망이 있는 사람이잖아. 누구야? 정한담이지. 그치. 여러분 얘는 정한담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다닐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였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정한담이 여러분 이제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편히 무방비하게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왕의 모습도 다 나타나거든. 그러면 천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천자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심한 척의 거창한 몸을 자랑하면서 구적 장법을 휘두르면서 그는 걸레로 뛰어들어가 천자처럼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왜냐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야 나와 이러면서 하는 거지. 닥치는 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베어버리고 문을 부수고 발을 구르고 그의 무례한 행포는 짐승과 같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딱 읽은 부분을 보면 이 사람 보면 진짜 반역자이긴 한데 완전 나쁜 행동들만 하고 있잖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 아래를 한번 먼저 보자. 자, 여기 선생님이 쓴 거 한번
한번 보세요. 정한담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 정한담을 비유한 고정한담이 등장해요. 여러분 뭐가 등장해요? 뭐가 때? 짐승 같대. 그렇지. 여러분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여러분 묘사했냐면 천자와 백성과 횡포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묘사와 비유법을 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정한담의 반역 행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행동들만 하는 사람이야. 이걸 비판하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충렬이 얘를 얘들아 처단해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유충렬 얘를 죽여도 되는 거야. 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유충렬이 반역자를 소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탕하는 행위의 정당성과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말이 혹시 안 될까 얘들아? 이런 반역자를 처단하는 게 말이 안 될까? 아니죠. 말이 되는 거죠. 왜?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 소설에서 개연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건이 말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 정당성과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자가 이런 위급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얘들아 이제 자고 있다가 결국은 이 천자가 도망을 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당시에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나타나요. 여러분 왕이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병자호란때 청나라를 피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피난을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도망쳤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망치는 이 천자의 행동은 뭐가 너무 잘 드러나냐면 진짜 그 당시 조선의 무능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26번 갈게. 구리의 난폭한 침입자가 누구야? 정한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담이라고 쓸게요. 자, 여러분 전한담이 아무리 천자를 찾아도 없자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황태후 그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태자를 잡아서 호왕에게 보내버려. 여러분 호왕이 누구냐면 호자가 오랑캐 호자거든. 오랑캐 왕들에게 보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침략한 애들이 토번하고 가달이라고 하는 오랑캐들이었잖아. 그들의 왕한테 보내버린 거야. 응? 자, 그러고는 국문을 나서서 천자를 추격을 하니 천자는 변수가 이런 물가면에 있었던 거예요. 정한담은 단숨에 달려들어서 천자의 말을 고꾸라뜨려 있고 그 기운을 잃은 천자를 백사장에 굴복을 시키고 천자는 통천관을 파괴당하고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람 건 내가 들어서 싸워보지도 못한 애들아?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무능한 거에 넘어서서 힘도 없어 얘들아. 그걸 무력하다라고 하지. 그래서 무력한 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정한담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귀가 있거든 잘 들어라. 이거 임금님한테 뭐라고 해요? 아까까지 나 아첨하더니 야 너 라고 표현을 하잖아. 자,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땐 이미 남경의 천자가 되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한담은 자기가 이 천자 대신에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찌 너가 천자를 바라겠니? 너 한놈을 잡으려고 내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너의 아첨하고 이러면서 변화무쌍하게 지냈으니 너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조그만 충녀를 얻어다가 그래서 여러분 충녀를 뭐 하냐면 젖비린내 나는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충녀를 뭐 하냐면 무시하는 거야. 충녀를 무시하고 자, 내 군사를 쳐들어 왔는가? 내 군사를 왜 무찌르고 있는가? 그러한 네 죄를 내가 논하건대
이제 서슴없이 너를 죽일 건데 만약에 옥새에다가 황제의 권리를 넘기겠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면 그럼 목숨만 살려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정한남이 이 천자에게 얼마나 얘들아 위협적으로 협박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 옆에 정리해 봅시다. 당대 신혜성 모습이 잘 들어왔는데요. 황후나 황태후나 태자가 얘네들을 붙잡아서 호왕에게 보내줬다고 했잖아. 우리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모로 여러분 청나라 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내줬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소현세자와 황후하고 황태후가 간 거는 아니지만 이 세자의 빈이었던 세자빈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사람도 가죠. 복림대군도 같이 가요. 그럼 복림대군이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제 소현세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복림대군이 나중에 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볼모로 보내는 거야. 실제 역사랑 비슷하게 작품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가자. 자, 여러분 근데 천자가 아까 앞에서 선생님 지금 넘어가긴 했지만 찌질하게 뭐라고 했냐면 펜도 없는데 어떻게 써요? 막 이렇게 해요. 너무 찌질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한남이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지필 여러분 붓과 그 이렇게 쓸게 붓이 없다면 종이가 없다면 네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라도 해서 혈서를 써라. 그럼 완전 협박을 제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한남은 언성을 높이면서 부적 장검으로 막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천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장 찍어야겠다. 옥새도 찍고 혈서 써야겠다. 이렇게 막 깨물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천자가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병자호란 때 인조도 되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죠. 그러면 인조의 항복을 여러분 그대로 작품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느 부분을 가냐면 31번 한번 갈 거야. 불행한 천자는 그 말 그대로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글자를 쓰려고 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가. 이게 황천이라고 하더라도 이러고 황천의 뜻을 봤더니 아무리 하늘이나 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자신이 이 정한남하고 황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거 정리해보자.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자신의 평가를 얘기해. 이거는 하늘도 신도 이럴 수는 없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31번은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이 얘밖에 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밑줄 긋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줘야 돼. 31번. 자, 그 다음에 32번 갈게요. 금산성에 침입한 적군 10만을 죄다 씨 없이 말려놓고 호선대로 달려가던 충렬을 여기 10만 대군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대군이거든? 근데 그 대군을 유충렬이 혼자서 다 얘네들 무찌른 거야. 약간 과장했지. 이러면 약간 과장적인 표현이야. 근데 이 과장은 유충렬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냐면 비범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벼랑과 얼굴색이 희미해지면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우리 비가 내리면 우리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해 얘들아? 위를 봐요. 고개를 올려보거든요. 그래서 문득 고개를 올려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딱 올려봤더니 천기, 하늘의 기운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천기는 하늘의 기운을 살피는데 그러다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이러면 도성 쪽에 있는 막 별이 막 살벌하게 떠 있고 천자의 장의성, 여러분 장의성은 왕의 얘들아 어떤 운명이나 왕의 생명
생명을 상징하는 별이거든. 그 별이 변수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별이 떨어졌다는 건 왕이 올라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천자의 위기가 발생했구나. 천자한테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여러분 유충렬이 천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유충렬은 하늘의 기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인 거네. 기범한 능력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다 정리 한번 해보자. 천자의 위기를 알아차리는 유충렬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유충렬의 기범한 능력이 너무 잘 드러난다. 요거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34번 한번 갈게요. 갑주한 창검을 바라보면서 급히 말을 놓았다. 이 영묘, 이런 되게 똑똑한 이 말이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더래.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이 누구냐면 충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충렬의 마음을 이해를 해. 여러분 충렬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임금님을 빨리 구하러 가야 되니까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걸 여러분 누가 알아준다? 말이 알아준다는 거야. 자, 그 원래 전속한 속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변수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르냐, 이 천자는 항복자의 고통을 죄다 맛보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항복하는 사람의 입장을 너무 다 느끼면서 무서운 정한다면 이제 곧 부척 장검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유충렬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우연적이네요. 자, 여러분 물론 이 유충렬이 이 능력을 갖고는 있어도 너무 우연성이 나타나. 근데 딱 임금님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유충렬이 나타나니까 긴장감이 어떻게 될까? 제일 최고죠. 그때 맞아. 자, 이렇게 최고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우연성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비현실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선생님 전기성이라고 할게요. 우연성과 전기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 충렬과 천사만은 생명의 전부를 다해서 미친 듯이 막 달려가서 이놈 정한다마 우리 천자를 해치지 말고 내 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해. 자, 그러면 유충렬은요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불의를 딱 보자마자 바로 달려들죠.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문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정한담이 너무 놀라서 순간 말머리를 돌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유충렬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무섭게 흥분해서 달려든 충렬은 장성검을 던져기면서 상대방이 반격해올 여유조차 주지 않고 말에서 굴러 떨어뜨린 채 산채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바로 그 정한담을 잡아. 근데 여러분 정한담은 아까 능력이 어떤 사람이었어? 정말 뛰어난 진짜 애들의 사람이 그 악인이었잖아. 그런 사람도 그냥 한 손에 그냥 바로 무찔러 버리네. 민속하고 정확하고 초인적인 힘을 통해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충렬이 승리돼 있죠. 정한담은 패배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 모습에서 여러분 주제가 나오네. 착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성공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야. 권선징악, 그렇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웅소설의 구성도 너무 잘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임금님을 구하는 장면은 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유충렬의 영웅적 면모가 잘 드러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임금님 잡아가지고 임금님 잡는 게 아니라 임금님을 이제 구해가지고 여러분 임금님은 충렬이가 온지도 몰라. 막 기절했어.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사를 막 확인하는 것처럼 헛말하는 이 임금님을 여러분 충렬은 보살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왕을 구한 거잖아요. 왕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거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봐봐. 유충렬이 반역대를 처리하고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는 이 장면은 병자호란 때 나라를 침략한 청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패배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승리했나요?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승리의 결말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그걸 바꾼 이유는 민족적으로 여러분 사실 너무 저놈의 청나라 저 오랑캐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소설 속에서만큼은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여러분 혹시 근데 여러분
올 수도 있겠다. 혹시 각시탈이라고 하는 드라마 알아요? 아, 네. 여러분 완전 아기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각시탈 혹시 알아요? 각시탈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게 얘들아 일제강점기 때 탈스 각시탈을 쓴 사람이 일제 그 얘들은 일제 그 군인들하고 경찰을 막 때려 잡는 그런 여러분 만화도 있고 그 만화를 드라마로 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실제로 진짜 그렇게 각시탈을 쓰고 여러분 진짜 막 얘들아 그 일제 군인들 막 때려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면 너무 통쾌해. 여러분 거기 노래도 막 얘들아 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나오면서 엄청 신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한국 사람만 신날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이 얘들아 그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거를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도 실제 병자호란을 이긴 거는 아니지만 소설에서 이긴 것처럼 표현을 해버리니까 민족적인 여러분 그 청나라에 대한 적개감과 청나라에 대한 여러분 약간 불만이지. 그리고 우리가 얘들아 일본이면 다 싫어하는 약간 그런 여러분 느낌처럼 그런 적개감과 복수심. 이 복수심이 높아져서 작품에서라도 해소하고 싶은 민중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이 왜 쓰여졌는지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사회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회상 중에서도 이 6번째 너무 중요해. 얘들 알겠지? 이거 다 기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뒷부분 줄거리 갈게요. 충렬은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랑 태자랑 태후를 구출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을 구출하고 있는 장면을 왜 꼭 다시 또 넣고 있냐면 왕족을 볼모로 잡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 근데 왕족을 볼모로 잡아간다는 건 진짜 우리한테 너무 굴욕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끌고 간 거에 대한 부당함을 반영하고 있고 자, 유심은 정한담을 처형하고 충렬은 헤어졌던 가족들, 즉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러분 자기 장인어른, 자기 아내를 만나고 호국에 잡혀간 백성들까지도 데리고 와요. 여러분 병자호란 때 실제 우리 백성들도 끌려갔었잖아. 그 백성들도 다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유심은 천자에 의해서 연나라 왕이 됐대. 여러분 이건 진짜 왕이 아니었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하, 제일 높은 신하의 자리를 줬고요. 충렬은 대사마, 대장군 겸 승상 이런 관직을 몇 개를 받는 거야. 대사마이고 대장군이고 이러면 승상을 받는 거거든요. 나라의 모든 중요한 관직을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뒷부분은 영웅의 1대1적 구성 뭐만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위기 극복 성공.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충신들의 가문이 이러면 이렇게 반역자를 처단하고 나서 세력을 다시 이뤘다가 획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연이은 전쟁과 그 다음에 치열한 당정 과정에서 권력을 잃은 양반층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산탈춤을 배웠잖아. 그 봉산탈춤은 조선 후기에 양반들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는 걸 보여줬었지 얘들아? 권위가 떨어지고 하락하고 있는 걸 보여줬었잖아. 그런 식으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양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양반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다시 세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나 반칙 더 올라가고 싶어. 내가 몰락했는데 반칙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작품에 반영이 된 거야. 유충렬은 그걸 이뤄낸 거지. 그러면 권력을 뭐 하고 싶냐면요. 회복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 제목 생각 안 난다. 우리 3월 모의고사에서 고전소설 나왔었잖아. 그 노비들이 발간된 기막공전. 기막공전. 여러분 그 기막공전에서도 기막공이 얘들아 그 노비들이 다 얘들아 자기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돈 들고 다 튀었잖아. 그러니까 기막공이 얘들아 몰락한 양반이었거든. 근데 노비들을 다 무찌르고 과거급제해서 다시 과거에 올라간다는 건 권력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회복하고 싶은 당시의 그런 양반층들의 얘들아 의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영의 1대1적 구성 우리 여러분 쓸 수 있죠?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고기양, 활동,
들여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범한 능력.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우리 분명 여러분 두몽신화에서는 비범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출중한 능력이라고 나왔거든 얘들아.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정한밤의 계략으로 가문이 몰락했으니까 어릴 적 위기. 그러면 어리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조력자가 필요하고요. 자, 조력자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위기를 겪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 후 위기와 여러분 어릴 적 위기는 좀 차이점이 생겨. 어릴 적인 건 내 개인의 일들을 겪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개인적인 위기라면 성장 후의 위기는 나라에 대한 거나 사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국가적 위기,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 그러면 사회적인 위기를 네가 훌륭하게 성공하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면 다른 말로 성공이란 말도 쓰기는 할 건데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써야 돼. 업적을 달성하는 거야. 위업을 달성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실현 상황 중요한 거 여러분 선생님이 아래다가 그냥 자세하게 다시 또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식사 쪽에 요 하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영웅소설과 분담소설이 전쟁 이후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여러분 이유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왜 전쟁 이후에 이런 소설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분담이 뭐냐면 전쟁이야. 여러분 분담은 전쟁인데 전쟁 소설이나 영웅 소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외에게 당한 패배와 병자호란의 그 패배. 여러분 일본한테 우리가 사실 패배한 거는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기기는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패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원래 승리인데 얘들아 교과서에서는 그만큼 많은 손실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병자호란은 실제로 우리가 패배한 거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대 조선인들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졸라 하시봤잖아 얘들아. 왜죠? 외군을 막 엄청 하시봤는데 무시했는데 얘네들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 율곡 이이가 몇만 장군들을 얘들아 이 장수들을 모아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그 군인들을 10만 대군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여러분 상비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야 된다. 10만 대군 양선서를 얘기했는데 그 선조 다 깠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우리는 대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반작용으로 현실 패배를 상상 속의 승리로 바꾸는 거야. 왜? 자기 위안. 여러분 자기 마음속으로 아까 복수심을 하려고. 근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 변동과 계층의 이동이 일어나고 평민의식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몰락한 사람도 있고 득세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소설도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위기에 대체로 여러분 이걸 대처하지 못한 권력층의 무능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여러분 돌려서 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서 까고 싶으니까 배경을 어디로 설정한다고? 명나라, 중국.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여러분 현실의 어떤 불만이나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패배감들을 그런 걸 여러분 해소하려고 여러분 소설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가 정리하셨으면